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자신이 영원히 승리자로 남을 거라 믿으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완벽함을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을 단지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도구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심리치료실에서 목격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운명은 언제나 장부를 정리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그들 자신의 정원에서 독초로 자라나고, 그들이 만든 거울은 결국 산산조각나 그들의 발목을 베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균형에 관한 이야기이고 심리학적 필연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상처받았다면 이 영상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호기심으로 이 주제를 접한다면 이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에게 매주 심리학적 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이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성은 모래 위에 지어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견고해 보입니다. 높은 담장, 화려한 외관,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 하지만 심리학자로서 제가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마다 발견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취약한 자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은유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2024년 말 뉴욕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어느 대형 IT 기업의 CEO가 수년간 직원들을 착취하고 모욕하며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회의 중에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비하했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 양 훔쳤으며 실패의 책임은 모두 타인에게 전가했습니다. 그의 왕국은 공포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한 명의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고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권력 구조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닌 지배와 착취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나르시시스트는 실제로는 극도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장된 자기애는 방어 기제입니다. 어린 시절 받지 못한 진정한 사랑과 인정에 대한 갈망을 감추기 위한 가면인 것입니다. 이 가면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매 순간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타인으로부터 끊임없는 찬사를 받아야 하며 자신의 결점은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새는 댐을 손가락으로 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계점은 반드시 옵니다. 제 상담실에 찾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를 지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영은 10년간 나르시스트 남편과 살았습니다. 그는 성공한 변호사였고 겉으로는 완벽한 남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지영의 모든 성취를 평가절하했고 그녀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도록 압박했으며 그녀가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뇌했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정체성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반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그의 법률사무소가 비윤리적 행위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그가 동료들을 배신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던 시도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가 수년간 구축한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가장 무시했던 지영이 이혼 후 자신의 사업을 시작해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의 운명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짓밟으며 올라가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지탱해줄 진정한 지지 기반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모두 거래적이고 표면적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없고 진정한 동료가 없으며 진정한 사랑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을 잡아줄 손이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나르시시스트적 붕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자신의 과대망상적 자아상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심리적 붕괴입니다. 그들이 쌓아온 거짓된 자아가 무너지면서 그 아래 숨어있던 공허함과 수치심이 드러납니다. 이 순간은 보통 외부적인 실패나 거절 혹은 그들의 조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이 순간을 피하기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 자체가 그들의 몰락을 예고합니다. 그들은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는 이유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실패를 항상 외부 탓으로 돌립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의 부재는 그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마치 같은 벽에 계속 부딪히면서도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관찰한 또 다른 패턴은 나르시시스트의 고립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매력과 카리스마에 이끌렸던 사람들도 결국 진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사랑이 조건적이고 그들의 관심이 자기중심적이며 그들의 우정이 일방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새로운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한 찬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끊임없이 새로운 청중을 찾아다니는 사기꾼과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평판은 그들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만든 공허함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의 첫 번째 복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원하는 것, 즉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조종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과 인정을 얻을 가능성을 스스로 파괴합니다. 그들은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만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우물을 자신의 손으로 메워버린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진실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뿌린 고통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심리학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인간의 뇌는 놀라울 정도로 정의에 대한 감각이 민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공정함을 목격했을 때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고 균형을 회복하려는 본능적 욕구를 느낍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타인에게 가한 상처는 결코 진공 상태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장을 만들고 그 파장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동료 치료사가 상담했던 민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민준은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였는데 전형적인 직장 내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들의 공을 가로채고 자신의 실수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으며 회의 시간마다 타인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한 젊은 여성 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는데 그녀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그 여성 직원은 결국 회사를 떠났고 민준은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그 여성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에서 일하며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민준의 회사가 그 스타트업과 중요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그들은 다시 만났고 이번에는 그녀가 결정권자였습니다. 민준의 과거 행동은 이미 업계에 알려져 있었고 그 프로젝트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회사에서 책임을 추궁당했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기억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을 쉽게 잊지만 그 사람들은 결코 그 경험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도 성장하고 발전하며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은 필연적으로 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승자와 패자로 나누고 자신을 항상 승자의 위치에 놓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패배감과 모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강한 존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짓밟혔던 사람들은 종종 그 경험을 성장의 계기로 삼습니다. 그들은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며 무엇보다 나르시시스트의 전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나르시시스트가 만드는 적들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서로를 찾아냅니다. 같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 유명 인플루언서의 학대적 행동이 폭로되었을 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서서 유사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각자는 고립되어 있었을 때 무력했지만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의 목소리는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인플루언서는 모든 스폰서십을 잃었고 플랫폼에서 퇴출되었으며 그가 수년간 쌓아온 개인 브랜드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나르시시스트의 피해자들이 각자 고립되어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비극으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인터넷은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패턴을 드러내며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을 은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특히 관심 있게 관찰하는 것은 세대 간 전이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이 아이들은 부모의 나르시시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학대받고 자신의 욕구는 무시당하며 부모의 자아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많은 경우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며 그 사슬을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르시시스트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들이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찬사와 복종의 원천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평생 자신을 섬길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경계를 설정하고 거리를 두었을 때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지셨죠.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가 저에게 가한 모든 고통이 결국 어머니 자신의 고립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운명의 냉혹한 정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랑을 지배로 착각하고 관계를 소유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자유와 상호 존중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묶어두려 했던 사람들이 결국 떠날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만든 감옥에 홀로 갇히게 됩니다. 신경과학의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나르시시즘과 뇌의 보상 시스템 사이의 관계를 밝혀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뇌는 타인으로부터의 찬사와 인정을 받을 때 과도한 도파민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중독과 유사한 패턴입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찬사를 필요로 하고 같은 수준의 만족을 얻기 위해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고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이때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중독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평생 부정해온 내면의 공허함이 더 이상 감춰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의 신체 건강도 결국 대가를 치릅니다. 끊임없는 우월함의 유지, 타인과의 갈등, 진정한 친밀감의 부재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연구들은 높은 수준의 나르시시즘이 심혈관 질환, 면역체계 약화, 심지어 더 짧은 수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타인에게 가한 스트레스가 결국 자신의 몸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운명의 복수는 때로 조용하고 느립니다. 드라마틱한 몰락이 아니라 점진적인 침식의 형태로 옵니다. 친구가 하나씩 떠나고 기회가 하나씩 사라지며 건강이 조금씩 악화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특별하고 우월하다고 믿으며 자신의 문제는 모두 타인의 질투나 무능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관찰자에게는 패턴이 명확합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도 나르시시스트와의 경험이 있거나 이 주제에 깊은 관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르시시스트의 몰락을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여전히 그 과정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심리학적 통찰을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진실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시간입니다. 젊음과 외모, 지위와 권력 같은 것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주요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시간 앞에서 무력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는 변하고 권력은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며 한때 유효했던 전략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특히 가혹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아상은 이러한 외부적 요소들에 너무나 깊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한 유명한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할리우드의 한 전설적인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놀라운 외모와 카리스마로 업계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트장에서의 행동은 악명 높았습니다. 스태프들을 하대하고 감독들에게 요구사항을 강요하며 동료 배우들을 질투와 경쟁의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그의 나르시시즘은 그가 권력을 가졌을 때는 용인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일하기를 원했고 그의 행동을 예술가의 기질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그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의 과거 행동들이 하나둘씩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없었고 업계에서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는 쓸쓸해 보였습니다. 한때 세상을 지배했다고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과거의 영광만을 이야기하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간의 복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영원히 젊고 영원히 성공적이며 영원히 찬사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관계와 내면의 성장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적 영광이 사라졌을 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심리발달학적 관점에서 보면 건강한 노화 과정은 자아의 재정의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젊음의 상실을 받아들이고 지혜와 경험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며 관계의 깊이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고 과거에 집착하며 현실을 부정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70대 남성의 경우 그는 여전히 30대 때의 성공 이야기만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와 연락을 끊었고 그의 아내는 수년 전에 이혼했으며 그는 혼자 살면서 과거의 사진첩만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그와 함께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슬픈 형태의 운명의 복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국 자신이 만든 외로움 속에서 늙어갑니다. 또 다른 시간의 효과는 세대 교체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지배했던 시스템들은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문화에서 이것이 두드러집니다. 과거에는 권위적이고 공감 능력이 없는 리더십이 용인되었지만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성, 투명성, 그리고 정서적 지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르시시스트 리더들은 이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전통적인 지배 전략은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2024년 한 대형 기술 회사에서 일어난 사건이 좋은 예입니다. 오랫동안 회사를 이끌어온 창업자는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가족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들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지 않았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으며 모든 공을 자신이 가져갔습니다. 젊은 세대의 직원들이 대거 퇴사하기 시작했고 회사의 평판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 사회는 결국 그를 해임했습니다. 그가 만든 회사에서 그가 만든 시스템에 의해 제거된 것입니다. 시간은 또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든 이미지와 실제 모습 사이의 간극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매력과 자신감에 이끌리지만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점차 진실을 보게 됩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책임은 회피되며 진정한 관심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관찰한 또 다른 패턴은 나르시시스트의 자기 파괴적 행동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극단적이 됩니다. 같은 수준의 찬사를 얻기 위해 더 과감한 행동을 하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며 더 많은 선을 넘습니다. 이것은 종종 그들의 몰락을 가속화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자신의 나르시시즘적 행동 때문에 추락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적이라고 믿었고 규칙은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이 결국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시간의 복수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의 기록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유산은 재평가됩니다. 한때 성공한 것으로 보였던 리더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그들의 비전이 실제로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역사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불멸의 영광 대신 경고의 사례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 건강의 측면에서도 시간은 나르시시스트에게 특히 가혹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진정한 친밀감의 부재, 끊임없는 경쟁 상태는 신체에 누적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자신의 건강 문제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들은 약함을 보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방치합니다. 결국 그들의 몸이 그들을 배신합니다. 한평생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 했던 사람이 노쇠함과 질병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진실로 나아가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비극은 그들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타인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로서 제가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저는 깊은 비극을 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찬사와 혼동하고 친밀함을 지배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평생 갈증을 느끼지만 그 갈증을 채우는 방법을 모릅니다. 진정한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는 취약함을 보여야 하는데 그들의 전체 심리 구조는 취약함을 막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한 나르시시스트는 드물게 순간적으로 자기 인식을 보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 전체가 연극 같다고 느껴요. 저는 항상 역할을 연기하고 있고 진짜 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순간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곧 그는 다시 방어벽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의 내면에 있는 길, 잃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나르시시즘은 대부분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조건적인 사랑만을 받았거나 혹은 과도하게 칭찬받으면서도 진정한 자아는 인정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 아이는 생존 전략으로 거짓된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완벽하면 사랑받을 거야. 내가 우월하면 버림받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전략은 그들을 진정한 치유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운명의 가장 깊은 복수는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 즉 사랑과 인정을 얻기 위해 평생을 보내지만 그들의 전략은 정확히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달리지만 결승선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성취, 모든 찬사, 모든 승리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사랑받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노년에 이른 나르시시스트들을 볼 때 이것은 특히 가슴 아픕니다. 그들은 회고록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기록하지만 그 페이지들 사이에서 진정한 기쁨이나 만족의 순간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업적의 목록이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의 모음은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진정으로 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슬픈 진실 속에서도 희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극소수지만 일부 나르시시스트들은 변화합니다. 보통 큰 위기나 상실을 경험한 후입니다. 그들의 방어벽이 무너지고 처음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직면하게 될 때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저는 이런 전환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전직 CEO는 건강 위기를 겪은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을 때 제 병상을 찾아온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수백 명을 고용했고 수천 명을 알았지만 진정으로 저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제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후 그는 치료를 받고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남은 인생을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패턴을 반복하고 같은 실수를 하며 같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나르시시스트에게 상처받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복수는 여러분이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명이, 시간이, 그리고 그들 자신의 행동이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그들에게 쓰지 마세요. 대신 자신의 치유와 성장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최고의 복수입니다. 살아서 번영하는 것, 그들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모두는 자신 안의 나르시시즘적 경향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한 나르시시스트와 건강한 사람 사이에는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자기중심적일 수 있고 인정받고 싶어하며 방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인식과 성장 의지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진정한 연결을 만들려는 노력입니다. 셋째, 진정한 힘은 지배가 아니라
연결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타인을 짓밟으며 올라간 사람은 결국 홀로 정상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타인과 함께 성장한 사람은 진정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후자가 훨씬 더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은 때때로 정의가 구현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로서 저는 그것을 슬픈 드라마로 봅니다. 한 인간이 평생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결국 공허함 속에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과 진실된 자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비슷한 경험을 한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구독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매주 새로운 심리학적 통찰을 전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명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균형을 찾아갑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뿌린 고통은 결국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심리학의 법칙이며 인간 본성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았다면 시간을 주세요. 치유하세요. 성장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잘 사는 것으로 증명하세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응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자신을 돌보시고 진정한 연결을 소중히 하세요. 감사합니다.